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35분입니다. 금값이 급락했습니다. 많이 올랐던 것일까요? 일각에서 뭐 또 더 이상 금도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의 자산이 급등하는 에브리싱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버블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좀 과거와는 다르게 진행되는 자산 시장의 흐름인 것 같기도 해서요. 오늘 이런 상승장에서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그 금융통화위원회 그 얘기부터 해볼게요. 금통위 회의. 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한 거잖아요. 네. 동결 배경을 좀 먼저 좀 살펴볼까요, 교수님? 일단 굉장한 딜레마에 빠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예. 이제 큰 틀에서는 두 가지인 건데요. 물가 안정이라는 것, 그리고 경기 안정이라는 것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금리를 인하해야 될 텐데 물가 상승률도 2%고 경제 성장률은 지금 0.9%니까 2.5%는 너무 높은 금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 오른편에 있는 금융 안정, 예를 들면 환율을 고려하자니 금리를 인하할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또 역시 부동산,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화시키겠다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날린 거예요. 정부가 이렇게 11호 대책까지 마련한 거예요. 그랬는데 금리를 인하해버리면 서울 부동산 더 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중에서 지금은 그 무엇보다 이 환율이라는 불안 때문에 금리를 더 인하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도 마찬가지. 이 두 가지에 더 가중치를 두고 금리를 인하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값하고 환율 불안이 진정되지 않으면 다음 달이 이제 우리 올해 마지막 그 금통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때 가서도 기준금리를 낮추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조심스럽게 여쭤보느라고 하는데 정말 뜸들이면서 말한 것처럼 너무 좋습니다. 돼버렸습니다. 네, 조심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조심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무적 감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정부가 이렇게 집값 잡으려고 두 팔 다 걷어붙이고 있고 온 세상이 5천만 국민이 그것에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참 민감한 시기예요. 그렇죠. 서울 아파트 안 갖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막 한탄해하면서 나만 가난해지고 있는데 막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하자니 그러면 서울 아파트 가격 더 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목표도 있겠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이 더 지속게 놔둘 수가 없으니 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그냥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이 되겠다. 역시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의 흐름을 또 여전히 지켜보면서 금리 결정 여부에 참조를 할 것이다. 역시 그 안에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들을 마련해야만 나머지 요인에 집중하면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정상화하는 데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근데 막상 시중 은행에 가보면 내 금리는 별로 이제 금리가 인하될 때도 내 거는 별로 내리지 않았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래저래 이제 대출이 좀 많이 막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금리 인하가 부동산에 이렇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런지 경기 부양이라든가 다른 거를 더 신경을 써야 될지 이런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6.27 대책이고요. 그리고 11호 대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동안 부동산 대책이나 금융 규제 이런 것들이 대출 규제를 단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규제들이 뭐 금리를 인하해도 뭐 대출에 의존해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게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다고 대출에 의존해서 집을 살 수 있는 그 툴을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은 서울 부동산을 신경 안 쓰고 나머지 여건들을 고려해서 금리를 인하해도 된다 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사실 한국은행이 고민해야 될 게 그거 말고도 네. 물가 안정 여부와 경기 안정 여부도 봐야 되는데 언제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만 보면서 사실 서울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네. 지방 아파트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방 부동산. 네. 지금 미분양 부동산 또 악성 미분양 부동산 정말 난리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가치 문제인데 언제까지 한국은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만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를 미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이 금리가 이해관계가 갈려 있기 때문에 네. 금리 인하를 놓고 동의하시는 분도 반, 반대하는 분도 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지금 팽배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잠깐 환율 문제도 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제 금리 동결 후에 오늘 환율이 어떻게 마감됐나요? 제가 네. 보지를 못해서요. 저도 지금 막 확인을 못한 상황인데요. 네, 한번 확인해 봐 주시겠습니까? 1,436원. 예, 1,440원 언저리에서 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네. 여전히 원화 가치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 금리를 동결해도 금리를 인하했으면 모를까 동결해도 여전히 원화 가치가 이렇게 많은이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화가 휴지 조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아쉬워하면서. 이게 뭐냐면 원화 가치가 너무나 떨어진 거예요. 왜 그런 거냐? 얼마나 떨어졌는지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릴게요. 지금 달러 가치가 떨어져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를 먼저 고려하셔야 되는데 네. 90 예. 얼마죠,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이 안 돼요. 98.7이에요, 예. 오늘. 네. 그러니까 100을 기준으로 100 밑에 되어 있으니까 네. 달러 가치가 떨어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야 그렇죠. 돼요. 이게 이제 달러 인덱스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화는 통상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게 맞는데 근데 달러가 이렇게 약세인데도 원화는 원화가? 얼마나 약세이길래. 네.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아, 해보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달러의 평균적인 인덱스 평균치를 대입해서 이 1,440원을 환산해 보면 네. 한 1,580원 정도 됩니다. 그럼 그만큼 더 사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 달러 인덱스가 이만큼 떨어져 있는데도 1,440원이니 예. 달러 인덱스가 평범한 경우라고 한다면 네. 1,580원 정도 된다라는 그만큼 거예요. 원화 가치가 낮다는 거잖아요. 예, 그만큼 원화 가치가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한미 간의 무역 협상이 어떻게 체결될지 이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요. 혹시라도 결렬될까? 또 협상이 체결되는데 우리한테 불리하게 체결될까? 그것에 따라서 막대한 국부의 손실이 있을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갖고 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현재. 그게 외환시장에 지금 반영되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화 가치가 이렇게 극단적인 약세화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원화가 그런 상황에서는 왜 금리 정책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원화 가치가 극단적으로 낮은데 네. 여기서 금리를 떨어뜨리면 원화 값을 더 떨어뜨리는 그렇죠. 거죠. 금리는 곧 돈의 돈의 가치인데 가치니까. 원화 가치를 더 떨어뜨리면 원화 가치는 원달러 환율로 더 치솟을 수 있겠죠. 참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곤혹스럽고 고민인 겁니다. 시계가 지금 너무 불투명해요. 이게 바로 딜레마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한미 관세 협상이 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거의 될 것 같다 기대감을 주다가 이젠 또 오늘은 좀 아닐 것 금방 안 나올 것 같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계속 이렇게 시장을 긴장시키고 있고 근데 이게 협상 결과가 발표되기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환율 변동성이 계속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한미 간의 관세 협상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네.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예. 될지. 네.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요. 그 결과가 우리가 모두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나오든 네. 모두가 싫어하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든 네. 혹은 반대로 결렬되든 그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결과가 나와버리면 그 어떤 결과가 나온 후에 환율이 안정되든 하는 겁니다. 네. 일단 그게 불확실성의 개념이에요. 네. 예.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시장이 불확실하면은 사람들이 자산 시장에 뛰어든 걸 좀 두려워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 예. 다들 그냥
뭔가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도 좋은 것 같고 지금 네. 아마 파죽지세로 올라가고 있고요. 네. 금은 약간 좀 급락도 했지만 네. 연초 대비 엄청 많이 올라 있는 상태고 그렇습니다. 지금 안 오른 자산이 거의 없다. 네, 물론 지방 아파트 빼놓고 주요 수도권의 좋은 아파트들도 오르고 네. 그러니 everything 랠리라는 말이 나올 만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걱정거리인 거죠. 네. 기존의 그 자산 상승이 올라탄 분들도 걱정이고 아닌 사람은 아닌 대로 지금 걱정이거든요. 일단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왜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지 먼저 좀 설명해 주시고. 이 부분 예. 너무 중요하고요. 이 부분 제가 조금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교수님.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세요. 경기는 안 좋은데 왜 다 오르냐? 예, 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다 오른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기가 좋으면 금리 인상하는 겁니다. 네. 아주 쉽게만 말씀드릴게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추경하는 겁니다.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확장 재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풀어줘야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비 쿠폰 공급하는 겁니다. 네. 자, 얘기가 다 뭐냐면 경기가 안 좋을 때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다. 그런데 그죠? 예. 그러면 유동성을 공급할 때 그 유동성이 뿌려질 때 네. 그게 자본시장, 자산시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네. 자, 실물 경제는 안 좋다라고 하지만 실물 경제가 안 좋을 때 그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근데 그 유동성을 풀 때 원래 네. 그렇게 자산 시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소비를 해가지고 경기가 좋아지게끔 하려고 푼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왜 자산 쪽으로 자꾸 자산 물론 시장으로 가죠? 유도는 소비로, 유도는 실물 경제지만 예. 일부는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이쪽으로도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 너무 중요한 질문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돈이 많아진다고 했잖아요. 네. 유동성이 많아진다. 돈이 많아진다. 자, 금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네. 돈의 양이 많아져요. 네. 그럼 어떻게 되죠? 더 많은 돈을 주고 금을 바꾸는 거예요. 네. 주식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네. 돈의 양은 많아져요. 더 많은 많은- 돈을 주고 주식을 바꾸는 겁니다. 네. 서울 아파트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네. 돈의 양이 많아져요. 더 많은 돈을 주고 서울 아파트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좀 영어로 잠깐 말씀드리면 디베이스먼트라고 합니다. 네. 디베이스먼트. 네.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네. 혹은 일부러 돈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자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현상. 디베이스먼트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안 좋을 때 디베이스먼트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왜 일부러 떨어뜨리냐?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전략인 겁니다. 네. 이게 부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3억 5천만 유권자들을. 선거 전략이. 부자 되게 만들고 금리가 낮아지면 미국의 정부 부채에 대한 예. 갚는 거 부담도 덜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3억 5천만 유권자들한테 초콜릿 사주죠.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인 거죠. 근데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네.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푼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언제까지 풀고 예. 자산 시장을 막 가는데 네. 뭐 집값을 오르는 걸 막겠다고 정부는 하지만 사실 네. 유동성은 풀면은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법이 나올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는 예. 유동성 공급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으로는 돈의 유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설날에 아이들이 용돈을 이만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과자를 사고 싶은 거예요. 네. 맛동땡이라는 과자를 사고 싶고 다 알게 얘기하세요. 새우땡이라는 그냥 A, B 이렇게 하세요. 과자를 사고 싶은데 A 과자, B 과자 네. 다 모르실 겁니다. 두 개의 과자를 사러 갔는데 이 편의점에서 어. A 과자만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과자를 아예 매대에 안 내놔요. 그러니까 품절됐어, 쉽게 말하면. 네. 그럼 A 과자만 다 사겠죠. 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거죠. B 과자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러면 A 과자만 더 팔리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책의 의도는 네. 부동산으로의 돈의 유입을 막고 돈의 유입은 늘어나는 거예요. 설날에 용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A, B 그러나 다 살 수는 있는데 다 살 수는 있게 하지만 네. 부동산으로의 유입은 막고 주식으로의 유입을 늘리겠다. 이게 하나의 방향성인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정책이 정말 그걸 가능하게 만드는지는
물음표가 지금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방향성은 동의합니다. 네. 당연한 거죠. 우리 너무 그 자산이 너무 부동산 편중된 거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라든가 이렇게 금융시장으로 가는 거는 방향성은 맞다. 생산적인 영역에 더 많은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 그것은 저는 굉장히 우리 경제를 위해 주가가 긍정적이라고 오르면 봅니다. 기업이 더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기업이 생산적인 흐름이 된다는 신규 투자로 말씀이신 이어질 거죠. 수 있죠. 하지만 부동산 값이 오르면은 누가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다음 양극화일이 있고 네. 부정적인 것들이 또 있겠죠. 네. 어쨌든 그럼 지금 나온 부동산 정책은 그런 효과를 정부가 애초에 목표한 걸 거둘 수 있다고 보시는지. 방향성은 맞지만 네. 방법론에 상당한 문제들이 있다. 라는 것은 제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네. 자산 시장이 이렇게 다 오르는 에브리띵 랠리가 있을 때 네. 제가 처음에 아까 중간쯤 여쭤봤잖아요. 네. 뛰어드는 게 좋을지 아니 갖고 있는 사람도 이제 그만해야 되는 게 좋을지. 근데 말씀을 또 들어보면은 계속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정도 들거든요. 네. 네. 돈을 풀고 있으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25년과 26년 중반 정도까지는 네. 이런 유동성 장세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극단적인 상황은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 이 유동성 장세가 지속되지 않으면 네.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의 승리로 끝난다라고 단정짓는 게 아니라 네. 트럼프 행정부는 중간 선거 승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럼 노력하기 위해서는 네. 국채 발행을 더 하고 부채를 더 의존하고 금리를 더 인하하고 유동성을 더 많이 공급하고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발행해서 쉽게 말하면 3억 5천만 유권자들에게 만족을 줘야 된다. 만족을 줘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달러 가치만 떨어뜨리면 돼요. 달러 가치만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집을 들고 있어도 부자가 되고 금을 들고 있어도 부자 되고 주식을 들고 있어도 부자 되고 코인을 들고 있어도 부자가 돼. 뭘 들고 있어도 부자가 되는 거죠. 그게 내년 트럼프의 중간 선거 선거까지 전략입니다. 중간 선거 몇 월이죠? 네. 중간 선거는 11월이고요. 예, 다만 예. 제가 아까 26년 중간 지점이라고 가정한 이유는 네. 이 자본 시장은 선행하기 때문에 네. 상정하기를 유동성 장세를 11월보다 한 상정하기를 6개월 앞서서 그죠. 예, 중간쯤에. 그래서 그 정도로 일단 상정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드린 것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하는 거지만 저는 그렇게 가정하고 있다라고 네. 공유하는 겁니다.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AI하고도 무관하지 않고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AI 섹터에서는 조정이 올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의심하시는데 네.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소 다 방문하고 있는데 여러분 AI는 그냥 거품이라는 게 아니라 실물 경제적으로 네. 지금 굉장히 많이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전 산업에 걸쳐서 의료산업, 지금 방송업인데 네. 유통, 금융, 교통 전 산업에 걸쳐서 어떻게 AI를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네. 그걸 가지고 경쟁력을 갖춰 나가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고 네. 그런 과정에서 AI의 확장, 활용,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반도체 수요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종전에 생각했었던 AI의 사이클 그리고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이 26년 중반 정도면 슈퍼 사이클이 끝나겠지. 그때까지 슈퍼 사이클이 이어지겠지라고 했었는데 네. 그 슈퍼 사이클이 연장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요. 이제 예. 좀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뭔가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주의해야 될 포인트는 있습니다. 네, 그거 이렇게 짚어주시고요.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된다라고 한다면 위험한 구간이 한 번씩 옵니다. 네. 우상향하는 장세라고 가정할 수 있지만 그 위험한 구간은 바로 인플레입니다. 네. 유동성 공급에 따라서 인플레가 한 번씩 찾아오는데 그때마다 깜짝 놀라서 이 유동성 공급이 맞아? 이 금리 인하가 맞아 하면서 하면서? 놀라면서 발작이 일어납니다. 네. 긴축 발작. 네. 그때마다 한 번씩 큰 조정이 일어나면서 갈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걸 시그널을 좀 잘 읽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시그널 눈이 읽어 나가셔야 됩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5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